단종은 우리에게 비운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삼촌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결국 죽임을 당한 인물이었죠. 그런 단종이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매년 한식날 영월 지역에서 모셔지고 있습니다. 매년 한식날. 한식날은 일반적으로 조상의 묘를 찾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영월 사람들은 조상의 묘를 찾듯 단종의 묘를 찾아 참배를 합니다. 더구나 영월 지역에서 단종의 제례 의식이 행해진 건 310년 전부터입니다. 그리고 30년 전부터는 단종문화제라고 이름을 바뀌어서 영월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지역 축제가 되었습니다. 역대 조선 왕 중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모셔진 왕은 단종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영월 사람들에게 단종은 단지 단종문화제 때만 기억되고 모셔지는 것이 아니라 단종은 영월 사람들의 생활 곳곳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색을 맞춰가지고 좀 기르면 아마 좀 더 낫지 않을까. 예, 저 2,000원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영월 시내에서 수족관을 운영하고 있는 박효상 씨. 세평 남짓한 그의 가게 한켠엔 역사책들이 꽂혀 있다. 단종에 관련된 자료라면 뭐든 빠짐없이 읽고 학회나 모임이 있을 때면 가게 문마저 닫고 달려갈 정도로 박효상 씨의 단종에 대한 관심은 유별나다. 영월 석정요정고의 국사 선생님인 엄흥영 씨. 그는 단종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영월 향토사 연구소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주로 이제 우리 구장에 잊혀져가는 그 역사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데, 특히 그 영월은 그 충절의 고장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단종의 역사와 관계 있는 이런 그 단종 유배지 복원이라든가 또는 그 단종 그 유배 그 과정을 이제 재현한다든가. 얼마 전엔 그동안 영월 향토사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정리한 것들을 모두 수록해 놓은 장릉의 향을 사리며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영월군 영흥리에 사는 올해 85살의 김기만 할아버지.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그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목욕 재개하고 뒷방에 모셔놓은 단종에게 지혜를 올린다. 태백산도사 오늘 연락드려 소백산도사 54년 전 꿈에서 단종을 만난 이후 이렇게 집안에 제단을 마련해 놓은 김기만 할아버지는 그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단종을 모셔왔다. 단종을 모시는 이는 김기만 할아버지뿐만이 아니다. 청령포에 있는 대왕각은 이장수만 씨가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당이다. 이곳에도 단종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이장수만 씨가 단종을 모시게 된 건 그의 어머니 때문이다. 무녀였던 어머니가 단종 대왕신을 모시기 위해 직접 이 대왕각을 건립했다. 얼마 전엔 문헌에 그 정확한 경로가 나와 있지 않은 서울에서 영월까지의 단종의 유배길을 3차례에 걸쳐 직접 답사하기도 했다. 전부 다른 뜻은 없고요. 이제 뭐 어머니가 이렇게 대왕님을 흠모하셔가지고 여생을 참 지금 돌아가셔서도 저 앞에 누워 계시지만은 이제 저도 뭐 어머님 뜻을 따라가지고 이제 영월이라 하면 참 단종제도 있고 우선 단종이면 또 청령포 이러니까 단종 임금께서 참 그 어린 나이에 이 수백 리 길을 그 귀향 오던 길을 뭐 근사칠에도 좀 발췌를 해가지고 그게 참 뭐 배우는 학동들한테라도 교육 자료가 좀 되게 남겨놓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현재로는. 네, 어느 지역에 가나 향토사 연구회는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 단종을 모셔놓고 매일같이 제사를 올리는 김기만 할아버지나 자비를 들여 대왕각을 건립하고 단종의 유배길을 답사하는 이장수만 씨의 경우는 언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앞에서 보신 사례 외에도 영월 지역에선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영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단종이 살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왜 영월 사람들은 단종에 대해서 이렇게 유별나게 애정을 쏟는 걸까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조선시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윤소희 씨, 네. 이 단종이 삼촌에게 왕위를 뺏기고 어린 나이에 그 비운의 생애를 마쳐야 했던 그런 왕으로 알고 있는데 단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단종이 어떻게 해서 비운의 왕이 되었는지를 실록을 통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종은 1452년 5월 14일에 경복궁 근정전에서 왕위에 오릅니다. 이때 단종의 나이는 12살, 아주 어린 나이에 보위에 오른 거죠. 그런데 단종이 즉위한 다음 해에 계유정난이 일어납니다. 단종의 삼촌인 수양대군이 김종서, 황보인 등 당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조정 대신들을 죽이고 자신의 동생인 안평대군까지 귀양 보내는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수양대군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결국 단종은 왕위에 오른 지 3년 뒤인 1455년 6월에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납니다.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른 뒤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모의가 여러 차례 일어났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성산문 박팽년 등 지편전 학자들이 중심이 된 복위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그 계획이 발각돼서 세조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여파는 단종에게까지 미칩니다. 단종은 사육신들의 복위 계획을 알고 있으면서도 세조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강원도 영월 땅으로 유배 보내집니다. 이때 단종의 나이는 17살이었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영월은 단종이 즉위한 지 5년 만에 노산군으로 강봉되어서 유배되었던 곳입니다. 강원도 영월이라. 강원도 영월은 교통이 발달된 지금도 서울에서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럼 단종이 그렇게 먼 길을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해서 유배가 됐는지 정용실 아나운서가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저는 지금 창덕궁에 나와 있습니다. 1457년 바로 이곳에서 노산군으로 강봉이 된 17살의 소년 단종이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지금도 차로 한 4시간여가 걸리는 강원도 영월 땅. 교통수단이라고는 가마, 말, 배 등이 사용이 됐던 그 시절. 단종은 어떤 경로로 어떻게 유배길에 올랐을까요? 이미 유배길 답사를 하고 돌아오신 영월 향토사 연구회 박효상 씨와 함께 오늘은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창덕궁을 출발한 단종의 유배 행렬이 처음 도착한 곳은 지금 광진구 화양동에 위치한 화양정터입니다. 실록에 의하면 세조는 당시 세종의 별장이 있던 이곳 화양정에서 환관 알로를 보내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700년 된 느티나무가 그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 화양정에서 영월까지는 공식적인 기록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화양정에서부터 영월까지의 유배길은 어떤 기록이나 문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그 길을 어떻게 추정해 볼 수가 있을까요? 실록에 의하면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군사 50명의 호종 속에 영월로 귀양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려면 숙식이 가장 큰 문제였을 텐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시 원이나 역이 있던 곳을 거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역이나 원이 있던 곳을 연결해 보면은 유배길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지도를 근거로 유배길을 따라가 볼 텐데요. 화양정을 출발한 단종의 유배 행렬은 당시 서울과 강원 지방을 연결해 주던 광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호대교 부근에 있던 광나루에서 단종은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배가 어떻게 출발을 했을까요? 배가 옛날에는 이제 이쪽으로 이제 정박돼 있다가 예. 여기서 이제 노산군을 태워가지고 예. 양평으로 해가지고 여주군 금사면 천령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출발을 해서 예. 쭉 해서 저쪽까지 네. 갔겠네요. 단종이 배를 타고 갔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양평 지방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가 어려서 14살 먹어서요. 김청년이라는 그분이 참 식자도 있고 좀 역사에 대해서도 아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를 하기를 단종이 백길로다가 영월로다가 갔다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밖에도 인근 마을에서는 단종에 얽힌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경기도 양주 마을에서는 차성복이라는 사람이 단종에게 백설기 한 시루를 쪄서 바쳤다는 이야기가 연안 차씨 족보에 남아 있습니다. 배로 경기도 광주와 양평을 지나서 여주군 이포나루에 도착한 단종은 이제 육로를 이용해서 원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 길목에 있었던 여주군 상구리에는 단종 어수정이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임금이 잠시 쉬어가며 목을 축였던 곳입니다. 여주를 지나서 원주로 들어갈 때는 여주와 원주 사이를 흐르는 단강을 건너갔다고 하는데요. 그건 단강 초등학교 교정에 서 있는 600년 된 느티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종이 지난 이 나무 밑에다가 정자를 지어서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후에 여기를 단정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 단정리. 단종이 쉬어간 지금은 이 나무엔 10여 종의 새가 살고 있어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연학습장이자 역사 교육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영월로 가는 길목에는 귀례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귀례 중학교 게시판에 있는 설명에 의하면 귀한 손님 단종이 지나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죠. 귀례면을 지나면 이제 단종의 유백길도 막바지에 달하게 됩니다. 이곳은 원주에서 영월로 넘어가는 고개인 솔치제입니다. 지나온 경로를 한번 추정을 해보자면 단종은 옛 역사인 원주 신림역에서 하루를 묵고 황금마을을 거쳐서 바로 이곳 솔치제를 넘어서 영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솔치제에서 단종의 유배지였던 영월 청령포까지는 80리 길입니다. 그 길에는 가는 곳곳마다 단종에 얽힌 이야기와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솔치제에 있는 어음정은 단종이 목을 축였던 우물터입니다. 이곳 쉼터는 당시 단종이 쉬어갔던 곳이고요. 군등치라는 고개는 임금이 올랐던 고개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베일치를 넘으면 청룡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안 단종이 석양 무렵에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한양을 향해서 절을 했다고 해서 베일치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드디어 청룡포에 도착을 했네요. 참 먼 길을 왔는데요. 네. 힘들진 않으셨어요? 예, 별로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실록에 의하면 1457년 6월 22일에 출발한 이 유배 행렬이 7일 만인 6월 28일 바로 이곳 청룡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기에도 삼면이 강으로 둘러져 있어서 절의 고도라고 느껴지는데요. 17살의 어린 단종의 눈에는 이곳 청룡포는 과연 어떻게 보였을까요? 왕위를 뺏기고 유배를 오게 된 그 회한과 울분, 그리고 낯선 땅 청룡포에서의 유배 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초조함이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단종 유배지 청룡포에서 정용실이었습니다. 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540년 전 단종의 유배길에 대한 기록은 어떤 문헌에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유배길을 추정해 볼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서울에서 영월까지 가는 길에는 단종에 대한 이야기나 그 흔적이 생각 외로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남아있는 길목만 연결을 해도 유배길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단종에 대한 이야기는 54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마을마다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단종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전해져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지금까지 영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단종이 살아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는 영월 청룡포에서의 단종의 유배 생활이 어땠는지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영월 청룡포로 가보겠습니다. 남한강 상류가 희가마 돌고 있어서 육지면서도 섬과 같은 느낌을 자아내는 이곳이 540년 전 단종이 유배 생활을 했던 청룡포다. 삼면은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나머지 한쪽마저 기암 절벽이어서 한눈에 천혜의 유배지임을 알 수 있는 곳이다. 청룡포 안에는 단종의 유배 생활을 짐작할 수 있는 여러 흔적들이 남아있다.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에 세워진 단종 유지 비각은 영조가 단종의 유배지를 기리기 위해 세워놓은 것이고, 그 옆에 세워진 금표비는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영조가 세운 것이다. 단종의 말과 행동을 듣고 보았다 해서
관음송이라 이름이 붙여진 600년 된 소나무. 한양에 두고 온 부인 정순왕후를 생각하며 하나하나 쌓았다는 돌탑인 망향탑.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올라와서 한양 쪽을 바라보며 외로움을 달랬다는 노산대. 당시 단종의 청령포 생활이 얼마나 외롭고 힘겨웠는지 짐작하게 해주는 유적들이다. 그럼 단종은 이 청령포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 얼마 전 강원대 발굴팀이 단종이 살았던 집터를 발굴해냈다. 발굴해 본 결과 주춧돌의 크기라든지 또 주춧돌과 주춧돌의 간격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아마 작은 집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규모는 아마 3칸 정도의 규모고 그 옆으로는 1칸 정도. 집의 형태는 그 영월 지역에 당시 한 그 600여 년 전 정도 되면은 투막집이라고 하는 것이 지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투막집은 뭐냐 하면은 간략하게 짓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소나무를 가지고 벽을 만들고 지붕에다가 이어놓는 겁니다. 또 하나 그 앞에 화덕자리가 나온 게 있습니다. 불을 피워서 아마 단종에게 드릴 음식을 만든다든지 하던 그 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청령포에서 단종이 지낸 기간은 2개월 정도였다. 그해 여름 홍수가 나자 단종은 당시 영월 객사였던 관풍헌으로 옮겨지게 된다. 영월 중심지에 자리하고 있던 관풍헌에서의 생활은 청령포보다 자유로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어린 단종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던 외로움과 한스러움은 깊어만 갔다. 자기 위에 올라 지었다는 시를 통해 당시 단종의 심정을 엿볼 수 있다. 하늘은 귀머거리인가? 애달픈 이 하소연을 어이 듣지 못하는가? 삼촌에 의해 하루아침에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영월 땅으로 쫓겨와야 했던 것에 대한 울분과 회한, 그리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외로움이 17 나이에 지은 단종의 시에 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렵고 힘겨운 유배 생활도 그리 오래 가지 않아 끝이 나고 맙니다. 단종이 유배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조의 동생이자 단종의 삼촌인 금성대군이 단종의 복위를 계획하다가 발각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조정에선 대대적인 옥사가 일어나고 그 여파는 단종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금성대군의 단종복위 사건이 있은 뒤 조정에선 그 처분에 대한 논의가 연일 계속된다. 1457년 10월의 실록엔 금성대군과 노산군이 거론되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다. 그 내용을 보면 지난번엔 노산군이 괴수이고 이번엔 금성대군이 괴수이니 이들을 법으로 처단하라는 의정부와 육조의 상소가 잇따랐고, 정치인들 또한 단종복위 사건에 화근이 되는 단종을 처벌해야 후환이 없을 것이라는 상소를 올린다. 이렇듯 1457년 9월과 10월 2달간 조정에서 끓이지 않았던 논의가 결국 10월 21일 그 총지부를 찍게 된다. 이날 세조실록에선 단종이 스스로 목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야사에는 세조가 사약을 내리자 단종이 잔심부름하던 공생을 시켜서 자신의 목을 감은 활주를 잡아당기도록 했다고 한다. 실록과 야사의 기록 중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 수는 없다. 다만 선조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으로 보아서 세조가 사약을 내린 것만은 사실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해서 단종은 17살 한창 나이에 한많은 삶을 마감한다. 영월에서의 외롭고 힘겨웠던 유배 생활 4개월 만에 최후를 맞이한 것이다. 비운의 왕 단종은 이렇게 짧은 생을 살다가 그런 단종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긴 왕방에는 사약을 내리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한 편의 시를 남겼다.
단종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긴 이는 왕방현뿐만이 아니라 이곳 낙화암은 당시 단종을 모시던 시녀와 하인 6명이 단종이 죽자 몸을 던진 곳이다. 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낙화암 위엔 민충사라는 사당이 세워졌다. 단종은 이렇게 해서 17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흔히 사실이 은폐될 때면 많은 유언비어가 떠돕니다. 단종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당시 단종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땠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동강에 버려진 단종의 시신을 선뜻 거둬들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인조 때 남한갑이 쓴 병자록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옥체가 물에 둥둥 떠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오곤 했는데 옥 같은 10손가락이 수면에 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당시 단종의 시신을 거둔 이가 있습니다. 밤늦은 시간, 단종의 시신이 버려진 동강으로 4명의 장정이 다가왔다. 그들은 당시 영월 호장이었던 엄흥도와 그의 아들 삼형제다. 단종의 시신을 거둔다는 건 당시로선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엄흥도는 위험을 무릅쓰고 아들 셋과 함께 단종의 시신이 버려진 동강으로 간 것이다. 단종의 시신을 넣고 그들이 간 곳은 영월엄씨의 선산이었던 동물지산, 지금의 장릉짜리다. 단종의 시신을 묻은 엄흥도와 그의 3명의 아들은 그날 밤 이후 영월 땅에서 종족을 감추었다. 엄흥도는 그 단종을 장사 지난 다음에 그의 아들 삼형제와 함께 결국은 몸을 숨기게 되었죠. 그래서 엄흥도가 간 곳은 계룡산에 있는 동학사, 이곳에서 단종의 시신을 모시고서 이제 3년상을 지나고, 그리고 후안에 들어가지고 그의 아들은 각각 흩어져 살게 되었죠.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엄흥도는 큰아들과 함께 통학사로 간다. 그곳에서 생육신의 한 사람이었던 매월당 김시습 등과 함께 단종의 3년상을 지낸다. 3년상을 치른 뒤 엄흥도 부자의 행적은 알 수가 없다. 다만 경북군위와 경남 울산 등지에 영월엄씨 집성촌이 있는 것으로 그들의 행적을 짐작할 뿐이다. 엄흥도가 단종의 시신을 거두러 나가며 가족들에게 남겼다는 말은 지금껏 영월엄씨 집안의 가훈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엄흥도는 자신의 후손들에게 큰 가르침을 남기고 지금은 영월 팔계리에 잠들어 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둔 뒤 영월 호장 엄흥도는 행적을 감췄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단종의 시신을 거둔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단종의 시신을 자신의 선산에 모신 엄흥도를 통해 당시 단종에 대한 민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단종에겐 부인이 있었습니다. 단종과 동갑인 정순왕후는 15살 때 간택이 돼서 왕비가 됐습니다. 그러나 2년 뒤에 정순왕후는 단종을 영월로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후 어린 나이에 정순왕후는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서울 청계천 칠가, 조선시대 이곳엔 영도교라는 다리가 있었다. 영월로 유배가던 단종과 정순왕후는 이곳 영도교에서 이별을 했다. 단종과 이별한 정순왕후는 이곳 동대문 밖에 위치한 동방봉에 올라 영월에 있는 동쪽을 바라보며 단종을 그리워했다고 한다. 동방봉 아래 청룡사 옆에는 정순왕후가 살았다는 정업원 터가 남아있다. 정순왕후는 이곳에서 시녀 3명과 함께 궁핍하게 살았다고 한다. 현판에는 정순왕후의 삶을 생각하며 영조가 눈물을 머금고 썼다는 글귀가 쓰여있다.
창신동 뒤에 있는 사찰 원각사엔 자주동천이라는 우물터가 있다. 이곳에서 정순왕후는 옷감에 자주물을 들이는 염색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우물의 이름도 자주동천이다. 동방봉 아래 지금의 숭신초등학교 자리에는 당시에 여인네들만 들어갈 수 있는 여인시장이 있었다고 한다. 정조 때 한석의 역사를 정리한 한경지리학에 의하면 이곳에 사는 여인네들이 시장을 가장해서 정순 왕후에게 채소와 곡식을 공급해 주었다고 한다. 이것은 그만큼 정순 왕후가 고고하게 그리고 어떤 조정이나 그 왕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새 시녀와 함께 그렇게 그 옷감에다가 물감을 들여가서 근근히 생활을 했다는 그런 것으로 이제 볼 수도 있고, 당시에 정말로 그 단종을 잃은 그 송씨 부인을 동정한 그런 우리 여인들의 아름다운 마음씨가 저는 깃들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정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어렵게 살았던 정순 왕후는 82살에 숨을 거두어 이곳 사릉에 묻혔다. 그녀가 숨을 거둔 뒤 사람들은 사릉에 있는 소나무들이 단종에 있던 동쪽을 향하고 있다고 믿었고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전해오고 있다. 사릉에 있는 나무들이 모두 단종이 있던 동쪽을 향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이야기들이 오랫동안 생명력을 가지고 전해져 오는 것은 단종과 정순왕후에 대한 사람들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민심 속에 살아있던 단종은 조정에선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윤소희 씨, 네. 단종이 죽은 뒤에 단종 때문에 조정에선 여러 차례 문제가 되죠. 네. 연산군 때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이 문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연산군 4년 7월 17일 실록에 의하면요. 김일손이 그의 스승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사초에 실은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조의제문을 두고 당시 조정에선 진시황을 세조에게 비유하고 의제를 노산군에 비유해 세조를 비난한 글이라고 해서 이 글을 사초에 실은 김일손을 극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김종직은 부관 참시를 하죠. 부관 참시라면 죽은 사람을 관에서 꺼내 다시 네. 목을 베는 아주 극형인데 아주 가혹한 처벌을 했군요. 그 뒤에 또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네. 연산군 10년 11월 13일 실록에 의하면 남효은을 부관 능지하고 그 아들을 차명에 처하라는 어명이 내려지는데요. 이건 남효은이 단종의 어머니의 능인 소능을 보게 할 것을 주청했기 때문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조의 손자인 연산군 때까지만 하더라도 단종에 대한 조정의 정책은 가혹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 단종에 대한 민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몰래 단종을 모시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것은 지금까지 영월 지역에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영실 씨가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영월군 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영모전은 단종의 영정을 모시고 있는 사당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영정에는 소년 단종이 백마를 타고 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단종 영정이 참 독특한데요. 그림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단종대왕을 평소 모시고 있던 추익환 선생님께서 하루는 꿈속에 단종대왕이 백마를 타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대왕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죽어서 태백산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구전으로 단종대왕께서는 돌아가셔서 태백산 산신령이 되었다는 걸 온 영월 주민이나 인근 주민들도 그렇게 아주 많이 믿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월에서는 단종이 죽은 뒤에 태백산 산신령이 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단종은 죽은 후에 태백산 산신령이 된 걸까요? 그리고 왜 이곳 사람들은 단종이 태백산 산신령이 됐다고 믿고 있는 걸까요? 단종이 태백산 신령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은 태백과 영월 지역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찾은 곳은 태백시 어평이라는 마을인데요. 마을에 수호신을 모시는 선앙당에 단종의 신주가 모셔져 있습니다. 단종대왕이 돌아가셔 가지고
영혼이 어떻게 됐냐 하면 태백산 살령님이 됐다면 저기 태백산인데. 예. 그 살령님이 돼가지고 갔을 적에 여기 와서 시위 갔다 해서 이거 어평이라 이게. 아, 마을 이름 예, 그래서 이래서 이제 마을 이름이 어평이라 됐다. 그래가지고 시위 갔다 해서 이 자리에다가 선왕을 쏘고 이날 이제끔 위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선앙당 옆에는 꼭 엄나무라고 불리워지는 나무가 한 그루씩 있는데요. 이 엄나무는 어몽도의 화신이라고 합니다. 영월 장로에서 여 태백산 가는 길가에 여기뿐 아니고 오다가 이제 선왕이 있거든. 예. 선왕이 이제 드문드문 마을마다 시위 가는 데 있는데 틀림없이 선왕이 있으면 엄난 게 서 있다 이래. 예. 단종을 신으로 모시는 곳은 마을 선앙당만이 아닙니다. 태백산 주변에는 유난히 무녀가 많고 그들을 찾아와서 굿을 청하는 이들도 많은데 바로 이들이 믿고 모시는 신도 단종신입니다. 이렇게 마을 제사나 굿의 형태로 단종을 모시고 있는 곳은 영월과 태백 일대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왜 이렇게 단종을 신으로 모시는 걸까요? 다수 사람들은 그 억울하게 죽은 장군이나 인물신을 굳게 믿습니다. 그들은 그 한에 맺혀서 죽었기 때문에 그 한을 풀어줌으로써 다수 사람들이 그 마을의 그 안녕과 그 다산을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영월 지역민들도 단종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믿음이 오랫동안 존속해 왔습니다. 그런 사례로서 선앙제라든가 산신제라든가 또 마을굿 형태의 그 대왕굿 같은 경우와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종이 처음 신으로 모셔지게 된 곳은 마을 선앙당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단종의 한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 지역 사람들은 선앙당에 단종을 모시고 1년에 한 번씩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제사를 지냈던 거죠. 그러던 것이 민간 신앙으로 서서히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단종에게 제사를 지내면 마을의 안녕과 개인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을 사람들의 강한 믿음으로 이제 단종은 태백산의 산신제와 마을굿 형태의 대왕굿에서도 모셔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태백과 영월 지역에서 단종이 신으로 모셔지게 된 건 단종의 한을 달래주기 위한 이 지역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바로 민심이 단종을 신으로 만든 것입니다. 민간 신앙의 역사적인 의미는요. 단종을 그 왕으로 모심으로 해서 세조의 그 찬탈 행위를 일종의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 자기네들의 역사 의식과 그 문화 의식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록으로 남길 수도 없고 기록으로 남겼다가는 그 이 관의 역사적인 관점과는 위배되기 때문에 기록을 남길 수는 없고 그 반면에 자기네들끼리 비밀 결사적인 입장에서 단종을 신으로 모시고 매년 그 이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을에서 조그만 축제를 열무로 해서 그 단종의 왕이 된다는 걸 왕이라는 것을 그 새로운 시대에 재평가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것은 바로 쓰여진 역사에 대한 쓰여지지 않은 역사 의식을 집합시키는 그런 기능을 해왔죠. 강원도 영월과 태백 지역 사람들의 단종신에 대한 믿음은 단순한 민간신앙으로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록되어질 수 없는 단종의 역사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어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단종은 언제 다시 역사 속에서 살아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단종이 죽고 100년이 지난 뒤인 중종 때에 이르러서야 단종은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합니다. 공식적으로 단종을 거론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이는 당시 조정에 하나둘 등용되기 시작한 살인파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초야에 묻혀 지내면서 민심과 무관할 수 없었던 살인파가 등장하면서 단종을 역사 속에 되살리기 위한 작업이 하나둘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중종 11년 12월 실록에선 처음으로 노산군의 묘에 취재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 뒤 선조와 황해군대를 거치면서 단종의 묘엔 성물과 사당이 세워진다. 중종 이후 등용되기 시작한 살인파학자들로 인해서 추진된 일들이다. 중종은 이 훈구파들의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살인파들을 적극적으로 등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인파들은 이미 초기 지도자인 김종직 때부터 조의제문 같은 글을 써서 이 단종의 폐위가 부당하다 하는 주장을 했고, 이 때문에 화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종년간의 살인파들이 이 단종에 대한 재평가를 추진한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종의 묘를 꾸미고 제사를 지내면서도 정작 단종복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던 것이 숙종 24년 9월 전형감 신규가 노산군 복에 대한 상서를 올리면서 조정에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당시 대신들의 의견은 두 가지로 나누어졌다. 우의정 이세백은 노산군의 일은 시골 난학과 어린아이조차 슬퍼하고 있는 일이니 민심을 받들어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서종태를 비롯한 몇몇 대신들은 나라 사람들이 모두 슬퍼하는 일이지만 선조에 관계된 것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라며 신중론을 편다. 며칠간에 걸친 논의에도 결론이 맺어지지 않았다. 결국 숙종은 널리 의견을 물으라 했고 각 사의 관원들까지 합쳐 모두 491명의 의견서가 올라온다. 그러나 그 의견서에도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고심 끝에 숙종은 이렇게 결론을 냈는다. 세조께서 마지막에 내린 처분은 세조의 본뜻이 아니므로 노산군 복위는 세조의 성덕을 오히려 빛내는 것이다. 영자호란 이후 이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북벌론을 주장을 했고, 청나라와 다른 우리의 고유 문화를 지킨다는 이 조선중화주의를 표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중화주의를 위한 사상이 바로 그 주자성리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자성리학에 의하면 단종은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고 세상 살아가는 도리를 다 했고 그리고 민심과 천심을 거스르지 않았다. 따라서 복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숙종은 바로 신하들의 이러한 그 조선중화주의에 입각한 정명론을 받아들여서 복위를 결심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산군은 죽은 지 241년 만에 단종으로 복위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역사적 기록 역시 노산군에서 단종으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그동안 노산묘로 불리워지던 묘도 장릉이라는 능호를 받고 왕릉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해서 단종은 공식적인 역사의 기록에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단종이 241년 만에 어떻게 다시 복위가 됐는지 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실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단종은 다시 복위가 되었습니다. 단종이 복위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그것은 바로 민심이었습니다. 당시 실록에서 조정 대신들이 논의한 부분을 살펴보면 단종 복위를 찬성하느니나 또는 반대하느니나 모두 민심을 저버릴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240년 동안이나 이어져 온 민심이 역사 속에 사라졌던 단종을 되살려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단종이 복위된 것만으로 역사적인 평가 작업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단종에게 충절을 지키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들의 복권 작업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단종에게 충절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사육신은 단종이 복위되기 전인 숙종 5년 서울 노량진에 모셔진다. 그리고 영월 장릉에도 사육신의 위패를 모신 육신사가 세워진다. 육신사는 후에 창절사로 이름이 바뀐다. 숙종 이후 영정교대를 거치면서 생육신인 김시습과 남효원 그리고 박신문과 어몽도의 위패를 추가해서 10명의 충신을 모시면서 그 이름이 바뀐 것이다. 사육신, 생육신과 함께 어몽도도 충신으로 모셔진다. 장릉에 어몽도의 정려각이 세워지고
영조 19년인 1743년엔 공조 참의로 추징된다. 그리고 15년 뒤인 1758년에는 또다시 공조 참판으로 추징된다. 이렇게 숙정 이후 조금씩 이루어지던 충신들에 대한 재평가 작업은 정교대에 이르러 마무리된다. 단종에게 충지를 지킨 충신 230명을 위한 배식단과 배식단사가 세워진다. 배식단사의 정단에는 사육신과 금성대군 등 단종에게 충지를 지키다가 목숨을 바친 충신 31명과 어뭉도가 모셔진다. 별단엔 198명의 충신이 모셔져 있다. 단종이 다시 복위된다고 점을 쳐줬다가 목숨을 잃은 무녀와 단종의 시중을 들던 궁녀까지 모셔져 있다. 당시 정조는 이 230명의 충신을 선별하는 데에 오차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다. 세조 때의 모든 문헌들을 찾아 관련자들의 행적을 면밀히 검토해 충신을 가려냈다. 그리고 단종에 대한 모든 기록을 정리해 장릉사보를 펴낸다. 잊혀지기를 강요당했던 단종의 역사가 다시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단종의 폐위와 죽음, 그리고 그로부터 200년 뒤에 이루어진 단종의 복위 과정까지 무려 2세기에 걸쳐 진행된 역사적인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단종은 지금까지 영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단종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500년 전의 민심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이어져 온 민심, 바로 그러한 민심이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아닐까요? TV 조선왕조실록 여기서 마칩니다.